빠져 있어요. 저도 이게 왜 빠졌는지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영장 좀 원본을 좀 보고 여러분들 싶은데. 너무 많이 알고 지금 그 판사님은 최근에 여기 이 사건에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판사님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죠? 아니 다스베이더 봐서 제보자 X 그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 청취자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대목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초반에 뉴스에 오촌 조카가 돌아와서 10억 가량을 횡령해가지고 그 익성에 돌려줬다 네. 이런 뉴스가 처음에 나왔었죠. 예, 그런데 그 돈을 뭐 사채 시장에서 바꿔서 현금화해서 돌려줬다는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익성으로 간 10억, 그 중에 총액은 13억이었는데 10억이 익성으로 갔다는 거였거든요. 예. 이 10억이 결국은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동생 10억 대여한 거 그거 갚는 데 쓰였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게 얘기해오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게 횡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 걸기에는 제일 모양이 그럴 때가 다거든요. 액수도 크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왜 빠졌을까요? 근데 여기서 검찰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혐의가 있고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까지 기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기에는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할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투로도 그래서 들려요. 이게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일까요? 첫 번째 기각 때문에 두 번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보여요. 올인할 만한 사건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검찰은 요즘에 제가 예측 거의 범위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장 기자님이 그쪽에서 멀어진 거 아니에요? 어제 열심히 또 취재를 근데 했습니다. 또 어제 납득이 안 간 게요. 사실 섭외 전화를 받고 작가님께서 따로 부탁을 하신 것이 이 구속영장 청구한 거 이거 입수를 하셨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장을 소리 진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없네.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영장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지금 검사하고 그 변호인단, 변호사만. 변호인단. 그래서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가지고 거꾸로 추정을 해봐야 돼. 영장에 아니 무슨 근데 내용이 있는지. 보통은 자신이 있으면 적어도 국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번에 저번도 안 공수처도 나왔거든요. 빨리 뭐. 나왔거든요. 근데 기자들도 입수를 다 못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들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 사건을 열심히 받은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도 다 붙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뭐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 또 비판받을 것을 우려한 것일 그런 수 점도 있을 있어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정리한 바로는 업무상 횡령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 사모펀드 관련된 건 전부 다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는 정경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서 다 짜여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삐끗하면 이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소유주라는 걸 입증하려면 사실 초반에 1억 네,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계속해서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던 게 익성이 빠지지 않았냐. 익성은 모든 돈을 빌려준 걸로 바꿨을지도 모른다 입장을 자기들이 설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 소유수랑 협조하고 접근하죠. 자신들은 빠져나갔을 예,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만약 코링크 피해 실소유주다라고 한다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크고. 그런데 이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을 보게 되면요. 허위신고인데 이 허위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블루펀드 투자를 하면서 이 블루펀드의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어가지고 미분 정보를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다들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도 그러시지만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시중에 떠드는. 그래가지고 옆에 전달해준 친구가 야 이거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데 미공개 정보가 아닌 경우도 많은 그런 어떤 경미한 범죄인데 이 두 가지로만 했다라는 게 좀 납득이 가지가 않죠.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3차장이 이제 티타임을 통해서 이제 기자단에 대충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결국에 과태료 아니냐. 그렇죠. 과연 이게 이게 왜냐면은 그 허위 투자 약정 얘기 나오던데 네. 뭐 100억 구매요. 그러니까 액수가 100억 나오니까 100억을 해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고를 안 했다. 그렇죠. 100억으로 약정이 돼 있는데 14억만 투자했다. 네. 이것도 운용사한테나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나와도 과태료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사안이다. 그런데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 사실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렇게 처벌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 차례. 그
검찰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부분의 얘기 그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했다고 말할 게 그 거의 혐의의 근거를 추적해 보면요, 네. 정경심 교수를 데리고 이 WFM의 공장, 2차 공장을 데리러 가려고 했던 그 점을 가지고서 시점상 WFM의 차명으로 들어간 그 돈과 그 다음에 공장을 가려고 했던 시점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공장을 가려고 했던 시점은 지난해 아마 1월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김남국 변호사님의 해설을 이해 못하겠어요. 아 어렵게 이야기한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다시 좀 단순화시켜서 단순화시켜서 코링크피의 실소유자가 정경심이다. 네. 그래서 블루코 펀드 출자금 약정을 하는데 이거를 거짓말로 얘기를 했다. 그치 거짓말했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자본시장권 미공개 정보 이용, 이것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도 코링크피에 자신이 돈을 정경심이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에 걸린다. 그냥 단순 투자자라면 뭐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자시고 할 게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이렇게 해서 얻은,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수익을 은닉했다. 예. 차명으로 해서. 제가 딱 그 이제 얘기예요.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다시 빼준다.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다라고 하려면 범죄가 훨씬 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 왜냐면은 네. 이게 지금 미공개 정보 이용도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를 띄운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단순한 투자자가 되느냐라는 그러니까 거죠. 주가 조작에는 실패해. 말이 안 3,000원에서 된다라는 7,000원까지 한 3배까지 튀어야 되는데 올렸다가 지금 다시 다 떨어졌어요 또. 주범이 돼야 되는데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다라고 한다면 주가 조작을 한 주범이 돼야 되는데 왜 주가 조작을 한 주범이 아니라 투자자가 돼버리냐 이거죠. 그리고 업무상 횡령이 벌어졌던 이 모든 금액에 대해서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잠깐만요.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알겠습니다.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은 김 변호사님은 이 사건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바로 옆에 계신 판사님 출신의 김 변호사님도 잘 못 알아들어서 입을 못 열고 있잖아요. 나오셨는데 자 한마디로 그 김 변호사님 주장하신 바는 실소유자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소유하고 있는 운용사라고 하면 처벌하기에 너무 약한 것들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굉장히 무서운 제목인데 이게 이제 오천 조카로부터 WFM 실물 주식을 남동생이 샀다. 네. 그거를 지금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예. 이게 그것도 정경심 차량이라고 보는 거죠. 예. 자 여기서 그동안 방송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낄 타이밍을 못 찾아서 지금 한마디 못 하시는. 이게 이제 영장 청구할 만한 사안이 됩니까? 판사님? 아니 근데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금액이 만약 크면 법정이 높으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어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예. 이렇게 복잡한 사안을 뭐 영장을 친다라는 거는 뭐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고 영장 아까도 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피해자 소환도 없이 구속 기소한다거나 포청장 관련해서요. 네, 기소 준비 절차에서 증거 목록 제출 방법이나 뭐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예. 또 표창장 같은 사실을 가지고 그 동일한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입시 비리에 대해서 또 별건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로서는 정말 새로운 법 현상이다. 새로운 법 변상이다. 네, 이런 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이런 이례적인 과정들을 보면 이례적입니까?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수사 성과에 대해서 좀 초조한 거 아닌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를 굉장히 크게 벌였는데 수사 성과가 작으면 굉장히 초조하거든요. 그 후폭풍이라던가 그 비난에 대한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렇겠죠. 그래서 좀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례적으로 예, 그다음에 조국 장관님 사퇴 이후에도 또 계속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약간의 엿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검찰에 그거는 이제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자의 구슬인데 영장의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아무리 판사 출신이라도 그건 알 수가 없긴 하나 네네. 그 경험으로 보아 예 일단은 역할을 하고 가셔야죠. 예,
구속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형사 절차 진행이나 형벌 집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혀를 되는데 좀 살살 쳐주세요. 예. 예. 근데 지금 법정 출석이나 검찰 출석 자체는 별 문제도 없고 증거 확보도 압수를 여러 번 해서 다 확보하는 거니까 이런 구속이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인지 또 뭐 구속 사유가 있다고 해도 구속이 필요가 없으면 영장 발부가 안 되는데 예. 구속이 없으면 국가정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느냐 그런 의미에서 구속의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구속 사유란 측면에서도 지금 뭐 가정이나 직업이나 질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도주 염려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증거 인멸 염려만 봤을 때는 검찰 예규를 보나 법원 실무에 관한 어떤 지침을 보나 이런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느냐 아니면 부당한 방어권 행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론해 주십시오. 예. 들어봤습니다. 뭐 사건 관계자로부터 사정 청취하거나 유리한 증거 수집을 위한 논의 같은 경우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법원 실무라는 걸 보면 발부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네, 한 번 더 배팅합니다. 발부 안 됩니다.